분권튜브와 어장창TV가 함께 만듭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3부 마지막이죠. 김병준 총선 역할론 대망론을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간지남께서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사실 뭐 저하고 같은 동문입니다. 대학 동문이신데 뭐 비명문대죠, 사실. 지방 비명문대.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 서울 친구들은 뭐 지잡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그 비명문대 출신으로서 부총리, 뭐 총리는 그냥 그 내정이었던가요, 임명이었던가요? 총리 지명받았죠. 아, 지명받았습니까? 난 그때 지명됐었구나. 난 내정만 된 줄 알았더니 이렇게 됐는 게 사실 뭐 저는 같은 동문의 입장에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두 가지 정도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예. 뭔가 하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일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직후에 핀치에 몰려가지고 총리를 지명하셨는데 그걸 수락하셨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뭐 요즘 기준으로 보면 진정삼이 치열한데 예. 파란 잠바, 파란 잠바 입고 있다가 빨간 잠바 입은 게입니다. 누가 그러대요. 예. 저 중국집 주방장이 갑자기 예. 한식집 주방장이 일식집 주방장. 그래서 이게 당시에 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쪽 지지하는 척은 이 정치적 정무적 감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보고 물어요. 예.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옮겼냐. 예.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냐. 그래서 제가 첫 마디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 당에서 그 회의 마치고 나오는데 바로 묻길래 제가 그래서 여기도 대한민국이고 저기도 대한민국이다.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도 대한민국이고 저기도 대한민국, 이쪽이 변하면 저쪽이 변하고 저쪽이 변하면 이쪽이 변하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해서 탈국가.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무현 정부 안에서도 좌파와 우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때로는 우파가 세게 몰아가고 때로는 좌파가 세게 몰아갔는데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한미 FTA 문제라든가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노무현 우파의 이제 우파가 우세했을 때 나온 정책들이고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만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큰 양반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언론에서 노무현 정부를 두고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좌회전 깜빡이를 넣는데 우회전하고 있는데 그 우회전한 친구가 김병준이다. 그래요? 그 운전수가 그러면 위원장님이셨네요. 그런데 뒤에는 대통령이 타고 계신데 좌회전하라 했는데 우회전 돌린 장본인이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먹는데요. 그러나 좀 더 이제 실리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수 필요가 있다고 봤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참여정부 때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간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거 지금 참여정부 방향도 아니고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실패하고 홍준표 전 대표가 물러나시고 비대위원장을 맡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비대위원장을 사실 공천권까지 진 비대위원장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전당대회를 앞둔 임시 비대위원장이었다. 임시직이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떤 한국당을 재생 내지 재건시키는 그런 어떤 포부를 실현하기에는 적당치 않은 기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왜 비대위원장을 했느냐. 그래서 혹시 다른 꿈을 꾸면서 자신의 정치적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을 맡은 게 아닌가.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거보다도요. 제가 들어가면서 요청했던 게 뭔가 하면 나는 2, 3개월짜리 3, 4개월짜리 비대위원장 안 한다. 내가 만일에 공천권을 행사할 비대위원장 같은 거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내 꿈은 자유한국당에 기본적으로 가치를 재정립하고 비전을 새로 설정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하는데 시간을 오래 끌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은 내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하겠다라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순서대로 간 겁니다. 플랜을 가지고 가치 정립하고 제일 처음에는 이 소위 친이 친박 싸우는 거 말리는데 시간 보내고
그다음에 새로운 가치로서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유주의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인적 쇄신으로서 당협위원장 21명을 당협위원장직에서 배제하고 하는 그런 순서로 갔죠.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역점을 뒀던 건 뭐냐? 이제 그거죠. 결국은 그 비전과 가치를 설정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 점을 잘 인정을 안 해요. 안 하지만 저는 아직도 자유한국당 내에 그런 탈국가주의 논쟁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여전히 살아있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뭐를 얻었는가 하면 제가 이 분권운동도 하고 온갖 걸 다 하면서 탈국가주의, 탈권위주의, 탈국가주의라는 것을 평생을 이야기를 했는데 신문서 누가 써주질 않아요. 근데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마이크가 이만한 게 왔어요. 거기다가 탈국가주의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날 온 신문이 탈국가주의를 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큰일 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피커를 금방 또 뺏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번 그것이 나오고 나니까 재밌는 현상이 생겨요. 여기저기서 국가주의를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 안철수 대표 돌아오면서 하는 조선일보 그 인터뷰 한 내용에 딱 보니까 국가주의를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곳곳에서 언론이 국가주의 논쟁은 이거 살려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여전히 국가주의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이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어떨 때는 자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리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자리는 권력이 필요해서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제 목표는 어떤 일을 해도 마이크를 잡는 겁니다. 이처럼.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세상은 권력으로 바꿀 때가 지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은 뭘로?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검찰권요, 법무장관 암만 보내가지고 가가지고 법무장관 또 보내고 또 보내가지고 붙잡으러 봐야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뭘로 해야 되는가 하면 말로 해야 되고 마이크로. 그 대통령 그 큰 마이크를 쥐고 뭐 합니까? 제대로 말로 하면 충분히 될 걸 국민의 의식을 바꾸고 국민의 생각을 바꿔서 가져갈 수 있는 거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데 그걸 지금 다시 권력을 더 강화. 이거는 아까 노무현 정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했습니까? 권력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놓고 국정원도 이용하지 않고 검찰 권력도 놓고 가겠다라고 한 건데 여기는 지금 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틀렸죠 벌써. 빨리 잘라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급해서. 아까 마이크 뺏기겠습니다. 아까 마이크 좋아한다고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 권력에 관심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랑 좀 다르다고. 마이크를 좋아합니다. 마이크를 좋아하는데 권력은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권력은 괴롭습니다 오히려. 권력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당을 가꾸고 직책 맡고 비전 제시하고 오늘 여기까지 나오신 거 보면 좀 더 큰 꿈을 꾸고 계신 게 아닌가. 혹시 대선 후보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도 마이크가 큰 게 오면은 한번 생각해 볼 만 하겠죠? 그러면 조금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물론 다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저 같은 약간 2030 세대에서는 몰라요. 누구신지 저도 사실은 검색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인지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꼭 대통령이 될 이유가 있을까요? 말하자면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바꾸고 싶다는 욕구는 있는데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바꿔야 되고 그게 답답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처럼 막 운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청와대에 들어와 있고 어느 순간에 말하자면 되지는 않았지만 총리 후보가 되고 또 비대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디로 가서 무엇이 될지는. 그러나 다만 세상을 바꾸고 싶은 욕구는 강하다. 그것이 오히려 그보다 더 큰 권력 욕구가 있을까? 자,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면은 왜 나를 좀 지지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좀 많아야 되잖아요. 현재 위원장님 이제께서는 그런 지지하는 세력이 좀 있으신 편이신가요? 잘 몰라서. 징검다리인가 뭐 있잖아요. 징검다리.
누구든 다 있어요. 누구든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제 그 규모나 성격의 문제죠. 그래서 그것이 크고 작고는 별 문제가 안 되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꼭 되겠다는 생각, 대선 후보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그건 별 관심 없어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그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룩하는 거. 그래 가다 보면은 중간에 어떤 역할이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역할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무엇이 돼야 되겠다고 내가 가고 일부러 사람을 모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벌써 무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그 조직 논리에 내가 따라가게 되면 내가 정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자, 그러면 대선보다 좀 더 가까이 온 총선에 대해서 이번에 좀 얘기해 볼까요? 예. 그러면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또 자유한국당 내에서 국가주의 타파를 위한 동지들을 규합을 하셔야 될 텐데 네. 그러면은 이번에 뭐 제 입장에서는 국가주의 타파의 핵심은 제도 개혁인데 그 중에서도 헌법 개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방분권 헌법을 개정하는 거기에 동의하는 후보들을 대호들을 이끌고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의향은 있는데 그 정도 힘이 안 돼요. 솔직히 정치적인 역량이 지금 제가 당권을 쥔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밖에서 어떤 정치적 결사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당에 요구하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결국 우리가 단순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30%, 50% 물갈이 이게 아니라 어떤 정신을 가진 사람, 무엇은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이제 이런 것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분권적 철학이라든가 자유주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완성된 사람들을 골라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르라 계속 요구하고 그러고는 있죠.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로 실현이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우리 같이 힘을 보태서 하죠. 그럼 좀 더 가까이 있는 얘기를 하면요. 그 수성갑에 출마하지 않겠다. 제가 이런 기사를 봤었는데요. 또 혹시 이걸 좀 번복하지 않을까? 이런 또 소문이 조금씩 들리기도 하는데 혹시 이 출마하지 않겠다. 이거 번복하실 생각 그러니까 수성갑을 출마하겠다는 걸 다시 염두에 좀 두고 있긴 한가요? 제가 수성갑 출마를 안 한다. 당에서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전에 제가 수성갑 출마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의미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보수 정치나 이런 쪽이 지금 몹시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이유가 자유한국당이 사실 내가 들어가 보니까 이게 리더십이 없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자유한국당은 왜 흔들리느냐? 결국 이것이 영남에 뿌리를 둔 정당이고 영남세가 굉장히 강한 정당인데 그 영남의 지도자가 많이 죽어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자유한국당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도 저를 포함한 영남 쪽에서 어떤 지도자군이 좀 형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수성갑 출마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게 지금 수도권이 너무 급하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수도권 험지에 좀 출마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될 수 있으면 당선되기 힘든 지역. 그건 뭐 뽑히지 말란 뜻인가요? 근데 이제 그런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전체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수성갑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상황이 좀 변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 여당 후보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이제 그 자유한국당 쪽에 지지하는 분들도 이제 좀 흔들리기 말하자면 인물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조금 흔들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솔직히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전화 많이 받고 대구 내려오면 다시 수성갑 와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심지어는 수성갑 출마 안 한다고 했지 대구 다른 지역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저로서는 그거는 참으로 염치 없고 체면 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저는 지금
이 서울의 험지에 출마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다른 후보들을 돕거나 어떤 형태의 일을 했으면 했지 제가 한번 출마하지 않는다고 한 지역에 다시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막 지는 험지니까 사실 좀 지는 판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게 사람 심리인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할 게 없어요. 그래요? 예, 대단할 게 없어요. 그 대단할 게 없는 게 지금이 진 상태거든. 지금 내가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지금이 진 상태인데 저도 똑같이 지금과 같은 상태인데. 그러면 서울 험지는 지금 정하셨나요? 아직도 못 정했습니까? 다들 침발로 놓고 있던데요. 저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 지금 당의 입장이 먼저 서야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제 위치가 정해지겠죠. 험지일수록 빨리 정해줘야 거기서 또 열심히 뛰실 건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조금 일반 후보하고 다른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중전을 많이 해야 되는 그래서 조금 늦게 정해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제가 지금 좀 전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완구 전 총리도 지금 불출마를 선언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큰 스피커가 필요해서 이제 자리가 필요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사실 TK 인적 쇄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공천에 지금 전부 휩쓸려 가서 인적 쇄신인가 보수 가치의 혁신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금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그런 부분 그 가치를 내세우는 후보들을 좀 후원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다면요.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하면은 그 좋은 분들을 이제 물론 우리가 당이 어떤 형태의 공천을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완전한 국민 경선 방식으로 할지 제가 한번 시도해봤던 그런 오디션 방식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는 전혀 알 수가 없고 그건 공관위가 결정한 사안입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저 같은 경우에 이러이러한 만일에 당에서 전략 공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면 저도 그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도 한번 고려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누구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추천할 수 있을 거고 저도 추천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얼마나 이제 무게를 실어서 보느냐에 달렸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제 논리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좀 눈여겨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내가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원칙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먹히든 안 먹히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공천 과정에서 아니면 당의 그 기조를 새로 잡는데 공헌을 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오늘 좀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이제 기간을 두고 꼼꼼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분이요. 1분? 네. 지금 제가 대구를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아요. 수성구 또 진짜 다시 출마하려고나 그건 아니고요. 제가 내려오는 이유가 와서 보니까 대구에서 이야기가 서울에 잘 전달이 안 돼 있고 서울에서 하는 이야기가 대구에 전달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와서 보고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가가지고 이 서울시장이 정부에 로비하는데 협조를 해가지고 50억 더 가져왔어. 저 사람은 10억 더 가져왔어. 저 사람 아무것도 못 가져왔어.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에 부동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동자금이 자그마치 1100조에서 1300조의 부동자금이에요. 이것을 산업적으로 돌리느냐 지역균형발전적으로 돌리느냐 이런 것이 중대한 문제에 걸려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에 정책 하나 제대로 잘 구사하면은 거기에 부동자금에 민간자본인 부동자금에 1100조 1300조 중에 10분의 1만 움직여도 110조 130조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놔두고 이 일들을 누가 일으켜줘야 되는가 하면 대구에서 일어나줘야 되고 광주에서 일어나줘야 되는 게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래야지만 서울의 관료들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서울의 정치권도 움직여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지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만 해도 지방에서 학교 다니고 지방에서 태어나서 했기 때문에 지방을 생각하는데 우리 자식 세대나
이런 사람들은 서울서 태어나서 서울서 자라고 서울서 직장 얻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벌써 부처의 국장하고 수도권의 국회의원하고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담론들을 대구에서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와서 대구의 시민사회든 교수님이든 모아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자. 정치 발전에 관한 이야기도 큰 이야기를 해가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주도해서 이제 그 뭐 이정현 의원 또 그다음에 이현주 의원 또 홍성걸 교수 이런 사람들 모시고 와서 하고 또 지금 또 그와 비슷한 사람들 모시고 와서 선거 전에 또 한 번 더 하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선거 뒤에는 뭐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제 정말 그런 분들 모시고 올 겁니다. 뭐 헤리티지 재단의 파운더라든가 이런 분들 모시고 와서 대구에 와서 강연도 하고 대구에서 새로운 담론도 제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제가 심부름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수성갑 출마하려고 그런다. 그렇게는 보지 말아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으시고요. 그러면 네.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